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을 불러두고 윤석열 총장에게 대통령이 개혁을 강한 어조로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상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보다는 검찰 개혁을 더 강조한 것으로 조국 지키기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풀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워딩에 발맞춰서 여권 주요 핵심 인사들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 이야기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샌가 조국 장관, 피의 혐의, 피의자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오히려 이를 수사하는 수사 지휘자, 총장의 거취 얘기까지 여권 핵심에서 들고 나온 겁니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오늘 김지혜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이 이야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국 구하기에 몰두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을 불러두고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 받고 조 장관의 면전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강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쓰고 경고라고 읽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이 사진 한 장에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두 분이 여러분들 아마 낯익으실 겁니다. 검찰 일선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네 총장 빼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던 그 두 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불러두고 조 장관 앞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검 총장에게 지시한다. 개혁안을 만들라. 벌써 대통령의 검찰 개혁 주문이 세 번째인데 역대 주문보다 이번 주문이 가장 강도가 높았습니다. 사실상 조 장관을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경고를 하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권 수사하자. 사실상 사법개혁령을 내렸다라면서 말입니다. 잠시 후에 직접 대통령의 명령, 대통령의 지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의혹이 심각하다. 조 장관을 임명 시에는 내가 사표 내겠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조 장관 임명 이틀 전 청와대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의혹입니다. 검찰에서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윤석열 총장이 연락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께 내 뜻 꼭 보고해달라. 조 장관 안 된다. 라고 윤 총장이 전화를 걸었다는 거고 문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대단히 분노했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을 했다. 급기야 조국 낙마로 가다가 이 보고받고 대통령이 임명으로 마음을 바꿔먹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 포기된 검찰개혁이 불가하다라고 대통령이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두고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지금 정부 여당의 해석처럼 아니 어떻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총장 하급자가 도전하느냐라는 해석. 두 번째는 야 대통령한테 충원, 직언하는 사람은 윤석열 총장밖에 없었구나.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께.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이낙연 총리에게도 질문이 갔어요. 윤석열 총장 해임 여부까지 여당에서는 들고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예스냐 노냐 대답 못한다. 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민석 의원 등 핵심 민주당의 의원들은요.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 정해야 한다. 윤석열 물러나라. 여당의 핵심 의원들은 대놓고 윤석열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윤 총장에 대해서 물러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어요. 장관이 결국 수사지휘권. 윤 총장이 이에 대해서 반발 사퇴.
결국 조국도 퇴진, 이런 시나리오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권은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과연 여러분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수사 외압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병상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중앙일보 1면에 보도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사흘 전에 내 서류 검찰에 주지 마라 라고 전화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최성해 총장이 폭로를 했어요. 서류 안 줘도 문제될 것 없다면서 주면 총장님도 다친다 라고 조 장관의 부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협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 총장은 본인의 학력 의혹과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최 총장의 인터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검찰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고발된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서 4일까지 출석하라라고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59명, 거의 60명 가까운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이 됐는데 그중에 1차 소환 통보입니다. 20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 출석하라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이 첫 명단에는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자 한국당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요, 응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요청한다. 한국당 의원들 체포하라라고 심상정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 전환자 중에 15%가 알고 봤더니 고용 세습이더라. 결국은 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 서울교통공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산하에 있는, 책임 권한에 있는 그 서울교통공사의 15%가 고용을 자기네들끼리 세습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과연 이거 정부가 추진하려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와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취지가 지금 서울시 산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원이 지적할 때까지 서울시 뭐 한 겁니까? 15%가 자기네들끼리 고용 세습하는 동안 박원순 시장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 시민들이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검찰 출신 변호사 모셨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김광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소신파 의원 박용진 의원과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는데요. 자, 보세요. 검찰 출신, 여당 핵심, 청와대 출신 오늘 세 분 전문가들 모아두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원한 명품이죠. 김병민 박사님까지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거취. 조 장관의 거취 얘기가 아니라 여권에서 조 장관을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은 윤석열 총장도 검찰의 그 누구도 대통령이 주문하는 검찰개혁을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취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공모. 검찰은 조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서로 공모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잠시 후 보도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출석. 검찰이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4일까지 출석하라라고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이 국면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단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 장관을 겨눈 검찰의 칼, 그리고 그 검찰총장을 겨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서로가 서로를 겨누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장 강도 높은 발언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압박일까요? 지시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네, 대통령의 지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즉각적인 방안을 총장이 마련해보라라는 강도 높은 지시였는데 박정하 대변인, 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어제 대통령이 보여준 청와대에서의 저 그림이 오늘 각 조간신문 일면에 사진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 사진 구도를 자세히 보시면 조국 장관을 앞에 불러다 앉히고 그 옆에 앉은 두 분은 지난번 일선 검사에게 전화 걸어서 야, 니네 총장 빼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던 법무부의 주요 관계자 두 분입니다. 자, 이 세 명을 대통령이 앉혀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의 지시가 윤 총장에 대한 경고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그 부처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거는 상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시 보고가 되지만 저렇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저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해서 연출을 해서 뭔가 분명한 사인을 주고자 했던 그런 회의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실린 저 한 장의 사진도 무언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만들어진 어떤 사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렇게 비서동에서 회의를 받으면서 보고를 많이 봤는데 저렇게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참석자도 사진을 쭉 보시면 알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너희 총장 빼고 수사하자라고 했던 차관과 배석자들이 있는 거고 딱 해당 당사자는 윤 총장은 없어요. 예. 대통령은 쏙 빠진 상태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또 이례적으로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걸 그대로 워딩을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윤 총장에게 내용을 쭉 보면은 그 안에 뭐 수사 독립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수사 잘해라. 두 번째는 인사 어제 저런 거 있었죠. 대검 감찰본부장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 장관에게 위임해서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 장관에게 있으니까 장관에게 바로 지시받고 장관에게 잘 이렇게 표현인 거 명령을 잘 따라라라는 일종의 무언의 압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 내 앞에 있는 조국 장관의 명령 잘 따라라. 인사권 장관에게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마라라는 분명한 사인을 준 거라고. 이거 사실상 경고다. 경고죠. 압력이죠. 예. 그리고 대통령 이 말씀에 대해서 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된다고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예. 지금 서초동에서 모였던 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위임했던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위임한 권력이 과연 정당했든지 아니면 그렇게 위임한 인사권이 정당했는지 대통령께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연이틀에서 검찰에 대해서 압력 비슷한 지시를 내리는 게 과연 국민들부터 받은 권력 정당하게 행사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이건 외압 아니냐, 압력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 아니면 조국 장관 자르면 안 되는 불가피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예.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대통령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국민의 한 사람도 좀 드립니다. 박정하 대변인께서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지만 춘추관장도 하셨고 그 전에 청와대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 청와대의 어떤 속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거는 의도가 있는 거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저 모습이다라는 건데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김병민 박사께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주문하신 것 저는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요 본심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검찰은 분명히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100% 동의를 하고 그런데 궁금한 게 말입니다. 대통령의 말씀만 들어보면 김병민 박사님 윤석열 총장이든 검찰의 누구든
대통령이 주문하는 검찰개혁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윤 총장도 그렇고 검사 누구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네. 오히려 대통령이 주문했던 것처럼 내 편도 제대로 수사하라. 윤석열 총장이 그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오히려 저항한다라고 하는 역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어저께 주문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피의 사실 공표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준칙 개정하는 문제가 있고 인권 수사 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법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 어떻게 개선할지 수사 상황 개선할지를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개혁안 만들어 갖고 와라고 하고 지시한 겁니다. 자,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지시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지 집권 1년 차가 아닙니다. 지금 벌써 3년 차가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임명했던 사람이 바로 문물검찰총장이잖아요. 문물검찰총장에게 지금 했던 얘기 그대로를 가져와라고 하면 검찰은 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은 지금 있게 되는 피의사실 공표가 가장 활발하게 사실 수사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지난 과정의 적폐청산 수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폐청산 수사 지난 2년 동안 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었던 이러한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들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문무일 총장 때는 검찰개혁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왜 조국 장관 수사하니까 이제 와서 이러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주문했던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 2년차 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3년 차에 들어서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총장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나니까 사실상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조국 장관 수사가 끝나고 종료가 된가 동시에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윤석열 총장이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결과 조국 장관까지도 수사선상 속에서 기소가 되게 되거나 혹은 구속이 되게 되는 상황이 연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하루빨리 끝내고 나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그대로 조국 장관과 함께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공정한 검찰의 수사 상황 속에서 청와대라고 하는 가장 강한 권력이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비판과 오해를 낳을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확실히 좀 타이밍은 의문스러워요. 가만히 아무 얘기 없다가 가장 강력했던 문무일 총장에게는 아무 짓이 없다가 조 장관 수사 들어오니까 왜 이런 말씀을 연이틀 하시냐라는 타이밍에 대해서 의문 제기해 주셨는데 자,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받아든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들이 발빠르게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검찰 관계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편에 칼이 들어오니 수사 관행을 바꾸라고 한다. 자, 이 표현이 검사들이 지금 내 편에 칼이 들어오니 대통령이 수사 관행을 바꾸라고 하는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한 말 같다. 검사들은 굉장히 부글부글하다는 걸요. 그리고 특수통검사 A씨는요. 적폐청산 기치로 내건 특별수사는 훨씬 더 강도 셌지만 윤 총장을 파격 승진시키면서 지지했던 대통령이 조 장관 수사를 하니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대통령이 일관성도 없고 대통령이 설득력도 없다. 지금 특수통 현직 검사 A 검사는 대통령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B 차장 출신 검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오라고 한 것이다. 부글부글 검찰 안팎에서는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확실히 박정하 대변인, 김弁박사가 제기한 의문점들이 설득력이 없지는 않은데 전직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후배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장관 앞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는 것 자체는 일단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어떤 검찰 수사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불만을 표시한 거다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검찰 개혁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충분히 오해의 소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참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이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별개의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검찰 개혁은요,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독립성이랄지 관행이랄지 인권이랄지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고, 조국 수사는 조국 장관이나 가족에 대한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마치 좀 혼동하고 있는 마치 조국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수록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것처럼 혼돈해서 안 된다. 그런 좀 혼돈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 날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대규모 집회 인정을 해야 돼요. 거기서 200만, 150만 얘기가 나와요. 그거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한 형사사건이거든요, 이거. 그 형사사건이 무죄가 될 수는 없어요. 예. 또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300만 모였다고 그래서 또 조국 장관이나 가족이 유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우정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선동가나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유죄 문제랄지 아니면 뭔가 마녀사냥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검찰이고 법원이거든요. 선전선동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법원인데 마치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가 검찰이 잘못되고 예. 적게 모이면 잘 된 것처럼 뭐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것이 지금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흔들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특히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독립성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에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었다. 매일 정권 권력에 휘둘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가 이 상태에서 정지가 된다랄지 아니면 자꾸 유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흔드는 것 자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건 검찰 개혁 아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구속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의 개혁의 시발점은 오히려 조국 수사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예.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 아니면 뭐 야당으로부터 독립 이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광산 변호사님, 검찰 출신 변호사님 말씀 요약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금 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흔들지 마라. 그게 검찰 개혁이에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흔들지 마라. 네. 대통령이라도 흔들지 마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네. 그게 검찰 개혁이다. 네. 용기 있네요. 자, 대통령의 지시에 조국 장관이 힘을 얻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발언도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장관만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일부 핵심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취 이야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검찰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일 것이고요.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그치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의 거취 이야기까지 여권의 현직 의원들 그리고 전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급기야 정경심 교수를 소환 혹은 구속하면 검찰청사 앞에 인원이 더 많이 2배 이상 모일 것이다 라는 일종의 협박성 발언까지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여권 핵심 의원님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마라. 김광산 변호사는 경고하셨는데
조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자, 무엇 때문에 지금 여권 일부 의원들의 주장처럼 물러나야 하나요? 윤 총장이 물러나기보다는 제가 한 발 물러나서 예. 이 상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좀 차갑게 바라보면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에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 쭉쭉쭉 제가 읊어볼게요. 권력형 비리 이거에 눈 감지 마라.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칼날도 덮지 마라. 거악에 대한 수사 이것도 거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권력의 심려가 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검찰에게 쭉 있어요. 예. 이거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고요. 검찰에게 기대했던 저희가 야당 시절에 검찰에게 기대하면서 논평을 했었던 사안이기도 하고 당의 여러 지도부가 밝혔던 검찰의 태도에 대한 우리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자세입니다. 동시에요. 또 뭐가 있느냐면 어제 이제 조국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주적인 통제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뭐 어떤 권력 집단, 어떤 힘 있는 집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잊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총칼 든 군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에 개입하고 한강다리 수시로 건너서 쿠데타를 저지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러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가 마련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이렇게 침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예. 뭐 이번에도 봤습니다만 언제든지 압수수색, 물론 뭐 영장 받아서지요. 압수수색하고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사를 이 사람의 우리 개인의 금융거래라든지 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 들춰올 수 있는 그래서 무서운 권한이죠. 이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도 예. 역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사항이고 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이에서의 줄을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출 것이냐, 균형줄을 맞출 것이냐가 지금 시대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2달 전에 검찰총장을 임명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살아있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우리 편이라고 봐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라. 이게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했었던 다짐과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제 대통령께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 이거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검찰 권력을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요. 그저께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면 전혀 수사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누구도 터치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이 권한을 어떻게 잘 통제하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절제된 권한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오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질문은 지금 안민석, 이종걸 그 여권의 안팎의 의원들, 이인영 의원들의 윤석열 총장 해임과 관련돼서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만. 제가 한 거는 물러나서 지금 대통령의 말씀은 저희도 다 동의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틀린 말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요구한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전에 얘기했었던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거둬들여라 멈춰라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총장에 대한 거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전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특히나 여당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통령 그리고 인사권에 우리가 대한 침해다. 이미 동의한 국회에서 통과시킨 그 2년이라고 하는 그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요. 수사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예. 검찰이 만일에 이렇게 푸닥거리를 만들어 놓고요. 야단법석 수사를 해놓고서는 그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쥐꼬리만한 결과를 내놨다. 그건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서 물러날 일이지요. 그거는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문제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일반 우리 국민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초동의 집회를 모여서도 윤석열 총장 물러나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집권 여당에서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적절치 않고 저희 집권 여당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뭐 개별 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사를 밝힐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보고 동의하느냐 그러냐면 전 대통령의 인사권의 문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의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이 지금 이종걸, 안민석 등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맞죠? 대통령이 임명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역시 박용진. 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을 여권 일부 인사가 제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께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은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 말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저는 다른 것보다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너무 명백히 도전한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사실관계는 확인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 여권에서 들고 나온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의혹 함께 보시죠. 자, 적절하나 부적절하냐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전화에 대단히 격노하며 조국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겁니다. 요는 조국 장관 임명 이틀 전에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청와대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임명 이틀 전이에요. 조 후보자 의혹이 심각하다. 문제가 간단치 않으니 대통령이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 대통령께 내 뜻을 꼭 보고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임명한다면 내가 물러나겠다. 라고 전화를 걸었다는 거고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겁니다. 여권 고위 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이를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총장 말 때문에 조국 임명 포기하면 검찰개혁은 못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요 급기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사퇴 의견이 커지는 기류였는데 윤 총장 전화 때문에 임명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국 장관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마음을 먹어갔는데 윤 총장이 전화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임명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건데 허은하 총장님. 총장님. 허은하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제 총장이라고 불렀는데 네. 허은하 소장님. 그 말은 지금 청와대 관계자 말은 네. 대통령이 원래 조국 장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 총장 전화 받고 화가 나서 인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분노 인사, 약간 뭐 분노 임명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메시지 갖고 좀 장난치는 일을 그 윗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또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총장이 청문회를 하기 전에 윤 총장은 상당히 많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좀 아쉬운 면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윤 총장의 관점에서 윤 총장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윤 총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잘 살아간다 이런 뭐 일반적인 칭찬보다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에 대해서 너를 인정한다, 네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라는 그런 인정을 해주셨던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구수했어요. 9번이나 시험 봐서 사시 합격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끈기 있고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누가 봐도 지금 개혁이라는 거, 그 개혁을 제일 하고 싶은 사람이 그가 살아왔던 걸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가장 개혁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개혁을 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준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저는 윤 총장이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메시지를 보고 상당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보면요. 사실 저는
너무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조국 후보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날 전화를 했다? 그것 또한 그 전화를 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를 믿어줬던 우리 대통령은 내 말을 분명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전화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좀 당황스럽고 황당할까요? 그 두 분의 사랑입니다. 옆에서 자꾸 어떤 프레임 만들고 자꾸 이상한 그러니까 둘이 친한 거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전화를 걸었다는 이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급자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다. 항명이다라고 분노를 하는 해석이 있고 또 전반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목을 걸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윤 총장밖에 없었구나. 이건 윤석열 총장의 충언이다. 라는 해석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계셨던 분과 검찰에 계셨던 분에게 각각 여쭤볼게요. 항명입니까? 직언입니까? 저 자체를 이제 항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왜 항명이라고 볼 수 없냐면 일단 본인이 소신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나는 같이 장관으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옷을 벗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팩트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이제 그렇죠. 팩트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팩트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게 만약 사실이다. 사실이라면? 조국 장관의 의혹이 심각하니까 문제가 간단치 않다. 임명해서 안 된다. 임명하면 내가 옷을 벗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고가 됐어요. 대통령에게. 그건 대통령이 물론 분노를 할 수도 있을 여지도 있다고 봐요. 네.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이 아니고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온 여러 가지 검증 자료 아니면 조국 장관 관련된 의혹이 있었을 때 조국 장관에게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런 의혹이 있는데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조국 장관은 다 거짓입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한 얘기가 다 사실입니다. 청문회에서 한 얘기가 다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한다면 그런데 윤석열이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 그러면 윤석열이 청와대에 들어와라. 예. 의혹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물어봤어야 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거 의혹인 거 불가한 거 아니야? 아니요, 증거가 이런 게 있어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가 충원을 드리는 겁니다. 표창장이 위조됐어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옳았다 얘기합니다. 이제 저게 만약에 사실인 경우를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저게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같은 강골 검사라고 한다면 나 조국 장관 임명되면 옷 벗겠습니다. 그 얘기를 실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정말 벗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본다고 하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이다 할지라도 항명 아니다 이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 좀 말씀 주셨는데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이라 더 붙일 게 별로 없는데 사실은 그 민정수석이 조국 장관이 수석 당시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만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인사검증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중에 있는 여론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민정수석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그때 당시도 굉장히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평판이나 무슨 건에 대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검찰총장으로서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 보고에 의무가 있다 오히려. 저는 그래야 그리고 민정수석도 적극적으로 검찰총장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구해서 대통령께 전화해서 모든 종합보고서가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게 민정수석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총장에게 그런 짐이 왔을 때 당연히 검찰총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야 됩니다라고 건의해야 되는 게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항명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할 전제를 하면
윤석열 총장이 저기까지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상황이 심각하고 임명하시는 게 적절치 않을 듯 합니다. 거기까지 끝나야죠. 그런데도 임명하면 내가 물러날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일정한 선을 넘어선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만일에 대통령께 뭔가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거였다면 2달 전에 대통령의 그 듬뿍 신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직접 가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정수석에게 혹은 비서실장에게 보고해서 전달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련 근거 자료들을 들고 가서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전화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 이게 사실일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로 임명 강행하면 내가 관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민석 의원, 또 민병두 의원, 이종걸 의원 이런 분들이 민병두 의원은 뭐 저런 발언 안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2달 전에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여당 의원이 얘기를 하냐, 야당 의원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자, 봐봐요. 만일에 대통령이 또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장관을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검찰에서 이거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수집한 첩보에 의하면 문제가 많아요. 이거 임명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민정수석이나 이런 라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절차와 검증 과정은 뭐며, 국민들 앞에서 하게 되는 청문회라고 하는 법적 절차는 또 뭡니까? 검찰에 의해서 예스냐 노냐 이거 결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이대는 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그 뒤에 조국 장관의 이 사퇴 여부, 혹은 뭐 이 문제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사법 절차 결과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그 의미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 정치적인 절차와 사법 절차 이게 있는데 검찰에 의한 예스냐 노냐 요거에 따르세요라고 하는 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또 다른 침해로 생각할 됩니다. 예, 지금 세 분의 의견이 지금 미묘하게 달라요. 다 일리가 좀 있는 말씀인데 흥미롭군요. 자, 일선 검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글인데 일단은 그 글의 내용을 저희가 성우의 목소리로 한번 더빙을 해봤습니다.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검찰 조직원인 일선 검사가 총장에게 남긴 글입니다. 들어보시죠. 진정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는 장관님께서 의혹을 좀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그 어여쁘고 귀한 자녀 대학 좀 잘 보내려고 한 건데 뭐가 그리 큰 잘못입니까? 장관이라고 밝히시며 수사검사에게 전화하시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실현 불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심에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니 틀림없이 총장님께서 모르시는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글의 제목은 이겁니다.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자,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임명권자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아 총장까지 됐는데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 좀 했으면 이렇게 역적 취급받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눈치 좀 가지세요. 그러면서 힘센 쪽에 붙어서 그냥 편한 길 가지. 왜 총장님 덕분에 우리 후배 검사들은 살아있는 정권 수사는 절대로 엄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배웠습니다. 저희 후배들은요, 절대 살아있는 권력은 건들지 않겠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자, 김병 박사님, 우리 후배 검사들이 이거 반어법이죠, 일종의. 조국 장관님 검사와의 대화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평검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일선 검찰 조직 혁신하기 위해서 꼭 들으라고 얘기했던 게 평검사 여성 검사들의 목소리 들으라고 했거든요. 이런 검사들의 목소리 듣기 위한 검사와의 대화에 조국 장관이 나설 생각은 없는지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편한 길을 선택했다면 국민들의 거센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말 꽃길만 걷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은 외면하게 되는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내에 있는 조직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검찰개혁에 대한 안들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정리해서 조정해가는 길을 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런 길을 걷게 됐다면은 지금 이 일선 평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검찰이 눈을 닫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뒤로 돌아가게 되는 검찰의 민낯을 국민에게 보여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바탕으로 정말 검찰 조직 혁신하기 위한 방안들을 우리 조국 장관께서 검사회 대화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예. 야, 이게 참 일촉즉발의 어떤 긴장감 넘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등장인물들이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일선 검사. 참 긴장감이 검찰청사를 둘러싸고 굉장히 지금 숨막히게 흐르고 있다. 자,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을 소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검찰은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조 장관 부부가 서로 공모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사람이 무엇을 공모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검찰, 조국 부부 공모 판단. 검찰은 조 장관 소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도 따지고 보면 피의자라고 적시되어 있었잖아요. 세 가지 의혹을 두 분이 부부가 공모를 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모 의혹 1. 사모펀드. 자, 사모펀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를 통해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정황 다 드러났고 공직자 재산 신고 당사자로서 아내가 정말로 그 거액의 자산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남편이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혹. 조국 부부가 공모했다. 2. 인턴 위조. 자택 PC에서. 그게 거기서 왜 나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서류가 이상한 장소에서 나와버렸죠. 서울대 법대 조국 장관이 재직하던 인턴 증명서 3장이 자택 PC에서 나왔다. 장영표 당국대 교수 아들에게 조국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야, 너 세미나 나와라. 아저씨가 강의해. 라고 직접 초대한 것. 이거 조국 부부가 자녀의 학력을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모한 거다. 위조해.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모 의혹. 증거인멸. 자, 한투증권의 진술이 결정적. 조국 하드 교체 때 1시간 함께 머물렀지만 뭘 하는지 묻지 않았다. 묻지 않고 고맙다라고 얘기한 건 증거인멸을 공모했다.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해 조국 장관이 충분하고 넉넉하게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러면 조국 장관까지 부르겠다는 거네요? 그 소환은 이제 불가피하죠. 부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대통령이랄지 여당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국 장관을 부르지 않고 정경심 교수 손에서 조사하고 마무리가 됐을 때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인식이랄지 이제 검찰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역설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역설적인 측면이냐면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또 여당에서 거친 문제를 얘기하고 더군다나 뭐 유시민 이사장 그런 여권의 인사들이 범여권의 인사들이 구속이 안 되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정상국가 아닌 국가를 얘기하고 이제 검찰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검찰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렇게 얘기를 하면 검찰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수사도 좀 더 가볍게 신속히 진행하면서 대충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검찰을 옥죄한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계속 압력을 가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사생결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일종의 뭐 치킨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러설 수 없는 양쪽이. 그렇죠. 그런데 검찰의 어떤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서 또 수사 상황이랄지 보도된 걸 보면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범죄 혐의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고 증거도 거의 확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아까 김진애께서 하나하나 짚어준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조국 장관이 전혀 몰랐겠느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범죄 수사에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모펀드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 차명과 관련된 것까지 합치면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그런데 부부로서 그걸 모를 리가 없다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표창장이랄지 인턴 증명서에 굉장히 위조된 그런 정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조국 교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서울대와 관련된 인턴.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당연히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아까 증거인멸 얘기했잖아요. 뭐 그 증거인멸은 뭐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투자증권의 김모 씨와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죄가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든 검찰이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사태 검찰의 소환이 되는 모습은 불가피하다. 그건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소환 시점에 대해서 정경대 교수에 관련된 소환 시점이 지금 3주 전부터 이번 주다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사생결단 얘기했잖아요. 그거 약간 의미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늦어지는 측면은. 검찰이 칼을 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칼을 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했다가는 정말 칼을 맞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소환 시점이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지금 정경심 교수나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제 장관 부부고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소환 시점은 검찰이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결국 서로 협의해서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장관 부부니까. 그렇죠. 소환이 늦어지는 것이 꼭 검찰의 탓맛도 아니고 조국 장관 쪽 탓맛이 아니에요. 결국 소환 시점을 정하는데 뭐 동시에 부를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부를 것인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장관의 신분이지만 소환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의 딸의 서울대 인턴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명단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명단에도 없다. 조 장관의 딸이 명단에도. 그 어디 명단에도 없다. 조국 딸 재택 인턴 의혹에 정경심 교수는 SNS를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딸이 서울대 인턴 집에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근거는 밝히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저희 기자들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명단을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2009년 당시, 그러니까 조 장관의 따님께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그 기간, 2009년 당시 인턴은 모두 대학생과 대학원생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고교생이었던 조 장관의 따님 이름은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딸은 검찰 조사에서 자료조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자료조사를 했다라는 인턴 목록에도 조 장관의 따님의 이름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는데 정경심 교수는 계속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데 허나 소장님 이쯤 되면 그냥 어디 명단에라도 차라리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실하게 인턴했고 정말로 성실하게 자기 실력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쫙 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봉사활동해서 동양대 총장상도 받아서 자기 실력으로 떳떳하게 의사되는 코스를 가고 있다라고 이쯤 되면 차라리 그렇게 판명이 나야 우리 청년들 마음 다친 거 조금이라도 좀 위로될 것 같아요. 명단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아빠는 아빠신 것 같아요. 그 아빠 입장에서 아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속상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애가 저런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 느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좀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화날만 하고 뭐 그녀의 영린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뭐 불이 나든 무슨 일이 나든 제일 먼저 보호하는 게 내 딸, 내 아들이잖아요. 내 딸, 내 아들 갖고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 그거에 화 안 나는 부모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나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성을 해주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좀 더 정의롭게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딸, 아들이 잘 살게 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어떤 거라도 써보고 싶어서 썼다고 믿고 싶고요. 또 그 조국 장관님 사실은 나는 몰라요가 많았잖아요. 부인도 몰라요, 딸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가 많았는데 지금 사실 밝혀지면서 그래도 딸을 위해서 케이크도 들고 가고 또 부인이 이 글을 쓰면서 남편에게 상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챙겨봐 주는 거 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족마저 챙기지 않는 장관이었으면 더 많은 실망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 자식들을 챙기는 우리 부모의 입장과는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검찰은 조국 부부에 대해서 사실상 공모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조 장관의 딸의 이름은 서울대 그 어떤 명단에도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사흘 전에 동양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했다라고 오늘 중앙일보 1면에 최 총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보시죠. 정경심 압색 4일 전, 3일 전에 전화해서 자료 제출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최승혜 총장에게 직접 전화. 혹시 압수수색 나오면 나와 관련된 서류는 하나도 주지 말라. 그러자 최 총장이 무슨 제주로 자료를 선별해서 주느냐. 갖고 가는 대로 가져가는 거지. 라고 하니까 정 교수가 서류를 주면 총장님도 다친다. 지금 기존에 단편적으로 나왔던 대화가 지금 오늘 최 총장의 인터뷰로 뭔가 그때 나왔던 단편들과 뭔가 일치되는 서류를 주면 총장님도 다친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대화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부부가 표창장 위조 의혹 무마 요구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 교수가 다짜고자 총장님 그거 위임하셨잖아요. 그러자 최 총장이 무슨 위임을 했느냐. 밑에 구조에선 위임으로 해서 처리하잖아요. 라고 총장의 직인 관련해서 나에게 위임을 했다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전화를 조국 장관이 바꿔받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위임을 해줬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뿌려달라라고 조국 장관이 최 총장에게 요구를 했다라고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최 총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때도 조 장관이 전화 바꿔받았잖아요. 장관입니다. 신속히 수사해달라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저때 당시 압색 직전에 정경심 교수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도 남편 바꿔줬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위임을 해줬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박정아 대변인, 저 때도 조국 장관이 전화를 바꿔받았고 압수수색 당시에도 조국 장관이 전화를 바꿔받았는 걸 보면 조 장관은 여러 번 전화를 바꿔받네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공범일 수밖에 같이 공모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요것만 보면은 증거 인멸의 문제나 아니면 위증의 교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같이 연루됐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굉장히 검증이 많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있었는데 결국에는 정경심 교수가 최승혜 총장하고 단독으로 통화해서 그리고 옆에 단순히 건네준 것뿐만 아니라 통화를 해서 조국 장관이 보도자료를 뿌려달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있는 당시에 또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을 얘기한 것보다는 오히려 장관입니다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이 더 비중 있는 얘기를 했고 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총장님도 다친다라고 얘기했던 정경심 교수의 말처럼 총장님도 다치셨네요. 어떻게 저렇게 총장이 다칠 거라고 알고 계셨는지도 궁금하고 압수수색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 며칠의 압수수색이 있을 거를 예측해서 또 하필 공교롭게 그때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하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최승혜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승혜 총장이 학벌이 어떻게 되니 학력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또 다른 얘기를 자꾸 해서 혼돈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히려 일부에서는 숲을 가리키면서 전체 이게 방점을 달려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정경심 교수 옆에는 늘 조국 장관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최승혜 총장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승혜 총장이 본인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학력 위조 의혹은 이렇습니다. 단국대 수료가 아닌 재적 의혹. 교육부 서류에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에요. 박사학위 땄다고 알려진 워싱턴 침례신학대학교는 교육학 석박사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의혹들인데 이에 대해서 최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국대에 제적당해서 3학년으로 편입해서 간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한 거 맞다. 국감 때문에 국회 관련 서류 다 넘겼다. 국감 부르면 갈 것이다. 자꾸 본질을 희석시키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유치원 나왔다는들 어떻고 초등학교 나왔다는들 어떤가. 총장으로서 해야 할 가치를 지켰기 때문에 모든 욕먹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최 총장의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돼서도 박용진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성해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성해 총장이 학력이 어떻는지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과는 문제가 다른 문제죠. 별개다, 이건 별개다. 예. 저는 교육위원이니까. 네. 적어도 교육자가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지는 분명히 가려야 되고요. 법적인 관계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일에 최성해 총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동안의 학력은 다 허위였습니다. 그 허위의 학력을 동양대학교의 이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총장이면서도 동양대학교 이사회 이사입니다. 이사를 구성할 때 교육부에 관련 서류를 냅니다. 역시 거기에는 학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낼 때 허위 학력을 기재해서 냈다고 그런다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면 법적 위반입니다. 예. 업무방해죄가 역시 여기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일에 허위 학력이고 교육부에 확인해보니까 이걸 냈어요. 네. 냈기 때문에 그러면 허위 학력이 확인된다면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이와 관련된 취소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 고발도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예.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국 장관 문제와 무관하게 별개로 교육자인 총장이 자신의 허위 학력을 교육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제출했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건 엄연히 큰 불법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박용진 의원 이제 국감 시작되는데 교육위 국감이 지금 제일 먼저 잡혀 있어요. 10월 2일 내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이번에 국감 준비 단단히 잘해서 이번에 좀 큰 거 터트린다고 하는데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박용진은 박용진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유행하는 말처럼. 세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기사에 걸렸습니다. 검찰이 20명의 현직 의원에게 소환을 하라라고 출석을 못 박은 겁니다. 일단 먼저 황교안, 나경원 당대표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어제 저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대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헌정질서 파괴, 문정권을 규탄한다. 검찰에서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 정권의 적폐를 들추려 하자 마치 소금 맞은 미꾸라지 마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체제 전복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을 향한 압박이 사법체제 전복 시도다라고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현주 의원은 문 대통령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 만약에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 누구도 집단을 구성해서 수만 명만 동원할 수 있으면 이제 위협을 하고 그 집단의 위력에 의해서 강압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들의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국 수사, 조국 게이트 너머에 과연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친위 부대를 동원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가? 설마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수사에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리가 있겠는가? 자, 그런가 하면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패스트트랙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검찰이 20명의 의원에 대해서 일단 소환이 통보됐습니다. 조국 장관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한국당 의원의 소환에 대해서는 모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심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에 조국 장관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같이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안임에도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야죠. 검찰은 조속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소환해서 엄중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지금 심상정 대표가 한국당 의원들 소환 안 하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긴급 체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원래 경찰에서 수사하던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내로 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면의 의원들,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얽혀 있는데요. 일단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상황 아래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검찰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패스트트랙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됐던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사건의 전말,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문희상 의장까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과정이라 아마 이 문제는 내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정치권의 이슈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조 장관과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하프 시간인데요. 강력한 분들이 하프에 오늘 출연했다라는 소문이 벌써 자자해요. 제 귀에. 자, 어떤 하프 4인방이 출연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쟁쟁하군요. 뭐 유승민, 안철수, 홍정욱. 일단 첫 줄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크루즈 총리까지 오늘 하프에 다 나왔어요. 고유정. 오겠지네요, 고유정이. 자, 어떤 사연인지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폭탄 선언. 결심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행동에 나섰어요. 어제 유승민을 비롯한 비당권파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출범. 당 안의 당. 격으로 딴살림을 차린 거예요? 들어보시죠. 절박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 중지를 모으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임이고, 바른미래당이 이대로 가서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정치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 유승민 의원이 비상행동을 발족해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고 있던 당일, 때마침 독일에 머무르고 있던 안철수 전 대표의 책 출간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 이거 뭐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꿈틀꿈틀. 안철수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는 해석도 나왔는데 유승민 안철수 연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 어떤 갈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안 대표가 필요성이나 또 안 대표 스스로의 어떤 그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들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신간 출간회로 뭔가 기지개를 켜고 유승민 의원과의 접점이 보도되면서 2년 전에 안철수의 예언이라는 예언이 지금 회자되고 있다고 해요. 2년 전 문재인 후보를 뽑으면 생길 세 가지 일이라는 일명 안철수의 예언이 새삼 화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 5월 달에 있었던 안철수의 예언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세 가지 일이 생길 겁니다. 우선 첫째,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두 번째,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고 맙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개파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들을 안 씁니다. 무능하지만 자기 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념 없이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됩니다. 저게 2017년 5월 1일 인천 남구에서 안철수 후보가 유세했던 내용인데 이른바 안철수의 예언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2017년에 안철수 후보가 세 가지 예언했어요. 첫 번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이 두 갈래로 분열돼서 5년 내내 싸움만 할 것이다. 두 번째, 자기 편 사람만 써서 좋은 사람 안 쓰고 개파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세 번째,
옛날 사고방식으로 대한민국이 시대적으로 뒤처질 거다. 세 가지 예언했는데 저는 박찬일님께서 보시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개인 의견 나머지야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죠. 저는 또 그 세 가지 예언 딱 맞췄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지금 요즘 보면은 조국 장관 사태를 갖고 여러 가지가 지금 국민 반으로 쫙 갈라졌잖아요. 1번. 이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첫 번째 두 예언 번째. 맞았고. 자, 적폐 지금 한 2년 반 가까이 정권이 왔는데 적폐청산이라고 해갖고 여기저기 막 구속시킨 거 왜 과연 우리나라 변한 게 뭐가 있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이것만이 이게 딱 우리가 했던 그다음에 실적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는가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했던 두 번째 예언 맞았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쭉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그 국제 변화 속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만들어 가고 있는가? 여전히 공무원 사회는 규제 안에 틀에 박혀서 있고 국회는 그걸 풀어야 되는 법안에 대해서 여전히 계류 상태만 돼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세 가지 예언 저는 이상하게도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게 묘하게 지금 조국 장관 국면과 맞물리면서 안철수의 예언이라고 지금 회자가 국민들 사이에서 되고 있는데 세 번째는 그렇다 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좋은 사람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편 사람만 쓸 겁니다. 무능하고 부패해도 자기 편 사람만 씁니다. 국민이 둘로 나뉘어서 5년 내내 9년만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조국 장관 의혹과 맞물리는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이 하시기에는 조금 민망한 게 본인이 했던 거 그대로잖아요. 국민의당. 둘러 쩍 쪼개져가지고. 국민의당? 지금 아예 다 나가버렸죠? 그리고 지금도 또 그 바른미래당도 지금 저렇게 4분 오열돼가지고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셔야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자기 사람만 쓴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안철수 전 의원이 당대표 맡으실 때만큼 자기 사람 흠뻑 쓰신 경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본인에게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하셨는데 마라톤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급박한 상황에 저렇게 그냥 책 내고 유유자적 하시면서도 한국 정치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리더는요 남에 대한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별개 얘기인데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 역대 국회에 명대변인들이 있어요. 그 한국당에는 이계진 대변인, 그때 같이 활동했던 게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 그래서 서로 그때 얘기했던 게, 저쪽 당에 있는 박용진 대변인 데려오고 싶다. 저쪽 당에 있는 이계진 대변인 데려오고 싶다. 이런 게 그때 국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 받아친다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의 예언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자, 두 번째 하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보수 진영의 위기 때마다 정계 복귀 설이 불거졌던 홍정욱 대표의 장녀가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미국 하와이 그리고 발음이 잘 안 돼요.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한 홍 씨의 여행용 가방과 옷주머니 등에서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환각성이 높은 향정식성 의약품, LSD 등 변종 대마가 들어있던 것. 검찰은 어제 홍 씨에 대한 마약 밀반입 외에 대마 투약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홍 씨가 초범이고 19살로 나이가 어리다. 도주 우려가 났다는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구치소를 나서는 홍정욱 대표 장녀 홍 씨의 모습 잠시 보시죠.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액상대마를 반입하려 하신 건가요? 액상대마 카트리지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홍정욱 대표는 마약 밀반입과 대마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딸에 대해 SNS를 통해서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불찰이라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자, 이 대마 문제는 대마 불사, 대마 수사 전문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이 마약 수사 잘하셔서 아는데 참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주 극소수의 엘리트 부모들의 자녀가 부모들이 밟았던 엘리트 코스로 이제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대개가 다 반듯하게 살아가시겠지만 그 중에 아주 극소수가 이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이 마약에 손을 대서 이렇게 좀 잘못된 길로 망가지는 모습을 왕왕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 전 CJ 물려받을 분도 마약 밀반입하다가
적발됐잖아요. 참 이럴 거면 그냥 유학 안 보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 SK, CJ, 현대, 예. 일가의 어떤 3세들이 이제 마약을 해서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는데,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마약의 트렌드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 이전에 마약은 필로폰, 주로 필로폰이 많이 사용이 됐죠.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 온 어떤 유학생들이 이제 국내로 들여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많이 들여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액상 카트리지. 액상대마. 우리가 전자담배 피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어서 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적발하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젤리 형식의 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녹여가지고 흡입하는 건데 이런 형태가 특히 지금 최근에 그 유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죠. 그것은 미국이 워낙 대마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리고 특히 아마 이 홍정욱 씨의 딸도 미국에서 굉장히 명문대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대만은 또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그걸 풀기 위해서 거기서 상당히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그거를 보니까 이제 못 끊고 들여왔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합법이니까 처벌은 받지 않지만 결국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서 지금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번에 보면 굉장히 양이 많아요. 대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LSD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환각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이제 파티를 하는데 이제 마약 파티도 하는 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LSD가 어느 정도 환각성이 높냐면 파티를 하기 전에 창문을 전부 다 그 못질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 뛰어내리기 때문에. 그 정도 환각성이 높은데. 그 LSD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LSD에 관련된 밀수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유학생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성인 자녀가 이걸 하는 걸 우리가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어요. 또 감시한다고 해서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무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이러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부모가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고 애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엔 세 번째 악플입니다. 고유정이 4차 공판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유정은 미리 적어온 A4 용지 8장 분량의 진술서를 읽으며 전 남편을 살해한 그날 밤 범행 상황과 심정에 대해 직접 얘기했는데요. 고유정은 수박을 자르려는데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흉기가 손에 잡혀 힘껏 찔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뱃속악이 지키려고 그날 참았어야 했는데 후회한다.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며 우발적 살해임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고유정이 검찰에 제출한 현장 혈흔 분석 결과에 맞춰 진술을 한다며 고유정의 진술은 허위라고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고유정과 유족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각각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가장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진술하신 거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유정의 1인 연극이 있었다. 유족들의 아주 커다란 상처를 주었고 그 점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다 반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고유정의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우발적 살해라는 걸 쉽게 용어로 쓰지만 이 우발적 살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죽여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유정을 보면서 정치인들도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에 목적을 향해서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유정 때문에 저희 정말 몇 달 동안 마음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제발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 하플 주인공입니다. 오스트리아 33살 크루즈 총리. 오스트리아 정계 신동으로 불리는 크루즈 총리가 33살에 33살에 총리 연임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력하게 굳혔습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한 크루츠는 정치권의 저스틴 비버라고 칭해지며 젊지만 반듯한 처신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그 결과 25살의 정무차관, 27살의 외무장관, 2017년에는 31살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크루츠에게도 시련이 찾아오는데 크루츠가 러시아 신흥 재벌과의 부패 스캔들을 일으킨 자유당과 연정을 해체했는데 이에 반발한 자유당이 3인당과 합세해서 지난 5월 크루츠 총리의 불신임안을 가결해서 조기 총선 위기에 내몰린 것. 하지만 깨끗하고 젊은 리더십을 원한 여론이 총리를 뒷받침해줬어요.
국민당이 37%를 득표해서 오히려 열석이 더 늘어났습니다. 71석으로 원내 제1당을 굳건히 하며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야, 크루츠 총리 축하드립니다. 역시 정치인은 이렇게 반듯하게 자기 소신 말하면서 눈치 보지 말고 정도를 걸을 때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정말로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돌직구 들고, 강력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TV 생방송으로,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유튜브 다시 보기로, 네이버 TV로 많은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